11월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뭔가 다툼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좀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지키면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싶은데 시장이 잘 못 지내게 만드네요. 나오실 때마다 약간 지수가 레벨다운 되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부자TV 관점에서는 네. 지수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늘 경고를 해오셨기 때문에 현재 시장 어떤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11월이죠. 그래서 11월에 과연 좀 투자자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무엇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한 6월부터였던가요? 올해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추가적인 하락을 좀 대비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게 저는 대표적으로 중간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매번 이 중간선거가 있었던 당해에 항상 미증시가 많이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뜩이나 최근에 또 워낙 정치적인 이슈들이 워낙 좀 심각하잖아요. 좀 신냉전 시대로 인해서 최근에는 미중 간의 분쟁도 워낙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간 선거를 전후로 해서 한번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갈등의 고리가 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 요인이 좀 커지면서 증시가 한 차례 다시금 투매성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래도 당장의 눈앞에 뭔가 위험 요소가 보이는데 공격을 좀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대비를 하면서 좀 방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당장 코앞에 뭔가 있는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크게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또 전문가 분들께서 뭐 달란트 투자도 그렇고 네. 많은 또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오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알려주시고 또 매크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시장이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캐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고. 맞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좋을 때는 또 좋은 것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시장도 똑같거든요. 호재와 악재가 항상 공존하는 시장인데, 특히나 하락장에는 악재가 더 크게 좀 뭔가 두각받게 되고, 호재는 좀 묻히게 되고, 이런 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진짜 막 계속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요거 보셔야 됩니다. 이번엔 요거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막 안 그래도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한데 뭘 또 이렇게 보라고 하느냐. 진짜 힘든 시장이다. 난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다라고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게끔 이끌어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과연 해소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간단 명료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도 현재 시장을 사실 뭔가 당장 내가 한 달 뒤, 뭐 1년 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좀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과거의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서 이때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럴 거야 라고 계속해서 좀 짜집기식의 분석을 좀 했었었는데, 저 또한 좀 그러했었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사실 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이미 좀 넘어섰다. 그래서 저는 좀 섣부른 예측보다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대응을 좀 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결국, 저는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인플레이션이 가장 좀 주된 범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도 네. 혹시 몸 다 건강하신가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주식쟁이들이 하루 종일 또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핸드폰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목이 자꾸 이렇게 굽어요. 맞아요. 네. 저도 되게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주식을 좀 시작을 하면서
거북목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기 때는 그냥 딱 이 어깨, 목 여기만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은 여기가 막 뜨거워지면서 뭐 이게 통증이 위로 올라가서 막 두통까지 나오고 오히려 반대로 통증이 아래로도 내려가면서 막 척추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허리도 안 좋은 것 같고 더 이게 심해지면 막 다리도 저릴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막 저는 지금 시장이 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처음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여기 거북목처럼 내 신체에 자리를 잡으면서 초기에는 그냥 좀 뻐근한데 좀 아픈데 하다가 보는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합병증으로 계속 전 신체적으로 마비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자 지금 연준도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을 막 자연 스텝을 연속적으로 밟아가면서 이걸 어떻게든 이 거북목을 좀 치료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지금 합병증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자꾸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 아픈 통증을 좀 어떻게든 좀 치유하고 싶어서 병원도 많이 가봤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 여기 머리가 아픈데 이 주사를 이쪽에다 놓으시더라고요. 밑쪽에다가.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 척추적인. 네. 그러니까 당장에 나는 여기가 아프지만 일단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니까 교정도 여기서부터 치료도 여기서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일단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뭐 지금 경기 침체도 문제고 뭣도 문제고 지금 연쇄적으로 다 터져가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작된 문제다. 그래서 연준도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는 막 두통, 막 허리 통증, 다리 마비 이런 것들 보기보다도 일단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는가 마는가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에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과연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얼마나 나올 것이느냐 이 부분이 과연 진짜 뭐 지금 연준 막 내놓으라는 의사들이 다 수술장갑 끼고 막 집도하고 막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경과가 좋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경과가 나아진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거북목이 싹 교정만 된다면 또 두통도 어느 순간 없어지고 또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계속 이 고질병으로 앓고 있는 거북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교정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 하면서 매일마다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좀 본질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게 과연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왜 11월 중간선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연쇄적인 부분들이 다 터지고 있어요. 경기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어찌 보면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의사들이 싹 모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넘버 1, 2 의사가 지금 네가 하게 내가 하겠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좀 입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당장 이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되는데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암덩어리를 빨리 어떻게든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 둘이서 환자 앞에 두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수술하겠다 네가 수술하겠다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수술은 뒷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뜩이나 시진핑 같은 경우 역사상 거의 최초로 3번째 연임을 한 주석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집권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대통령,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집권했었던 블루웨이브에서 공화당이 한쪽으로 치고 들어오게끔 되면
미국의 정책적인 힘이 살짝 기존에 보다는 좀 빠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충분히 지금까지는 미국이 계속해서 막 IRA 막 하면서 반도체 막 칩보 동맹 하면서 계속 어찌됐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힘은 이미 커졌고 거기에서 중국이 지금 가만히 보고 있을 입장은 또 아니고 중국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였으니까 중국의 힘은 점점 커져가는데 미국의 힘은 살짝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국면이기에 서로 간에 뭔가 다툼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좀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나 무력적으로도 아예 배제할 수가 없겠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러시아 전쟁이 우리가 터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증시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터졌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이 과연 무력적으로 얘네가 아예 싸우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만을 두고 중국 역시도 최근에 뭐라고 했었냐면 대만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확보하겠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온전히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이다라고는 내가 장담하면서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 즉 무력적으로 뭔가 할 것을 암시를 한 거거든요. 미국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우려하면서 국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지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사 둘이 처음에는 말싸움만 하다가 슬슬 들고 있던 메스를 가지고 막 찌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벅창 터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참 투자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게 환자 입장에서 암덩어리가 좀 제거가 돼야 뭔가 좀 점점 치유가 되고 다시 원래의 컨디션을 좀 찾아갈 텐데 이 고질병은 고질병대로 악화되고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들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내가 최소한 뭔가를 막 벌라고 나아가기보다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지키면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선거 리스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인플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그런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상 한 번 더 또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 보수적으로 최대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뭔가지 정말 하락이 좀 끝나고 반등하는 시점은 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될 것인지 언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잘 위축되고 있다가 돈을 모았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그 타이밍은 언제로 보시나요? 사실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딱 그것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들,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서는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서 많이 좀 물어보거든요. 네. 뭐가 제일 힘드시냐, 뭐가 가장 지금 고민이시냐 물어봤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 하락장이 언제, 어디서 끝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시 찾아오는 반등은 언제 찾아와서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 제가 정말 저로서도 좀 죄송하지만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살면서 처음 보는 장세인데 내가 진짜 주식이 신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냐. 명확한 시점 그리고 그 명확한 지수 포인트 알 수 없다. 여러분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자. 예측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그래도 이때는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확인 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제가 뭐 투자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마다 겪었던 하락장 때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하락장이 어떻게 끝날 것이지?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 고민을 되게 심플하게 해소를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을 가장 좀 우선시 봤거든요. 네. 그래서 2018, 2019 때도 미중 간의 분쟁이 막 한창 치열했을 때도 결국에는 싸운다라는 것은 이 결과가 결국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미중 간의 분쟁, 무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게 원했던 그때 당시 세 가지 원했던 바를 다 이뤄냈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하고 했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 승자, 중국이 패자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하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다 안정적으로 확인을 하면 이미 지수는 그런 걸 다 선반영해서 원래 있던 위치까지 다 올라올 거다. 그때 투자하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세요. 지금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북목이 문제면 아니요. 그 암덩어리가 문제면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암덩어리를 제거한다고 내 신체 컨디션이 바로 100%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북목도 마찬가지. 거북목을 치료를 한다고 두통과 여기 뭐 척추에 있던 그 마비 증세가 바로 즉각적으로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단계에서 이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인플레이션이랑 그다음에 미중 간의 분쟁, 이 가장 큰 악재이자 본질적인 문제만큼은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다. 오히려 그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껴놨던 현금을 쓸 수 있을 만한 절호의 타이밍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방금 말씀하신 시장을 옥죄고 있던 그런 근본적인 리스크가 좀 해결될 조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있어요. 사실 많은 특히나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이 살 때다. 아,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네,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다. 이런 좋은 기업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냐? 맞아요. 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짬밥이 많이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버틸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를 분석해서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저는 두 번 정도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락하는 중에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렸던 거였고 첫 번째 케이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2번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수익률과 수익금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여유,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자본적인 여유, 그 다음에 이런 내가 분석한 바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여유, 이런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갖춰졌어야지만이 1번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20년도, 21년도 그때 한창 주식 붐이 일어날 때 주식을 시작하신 얼마 투자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큰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지금 많은 종목들을 물려있고 이것조차 버텨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신규 매수를 한다?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교적 1번 케이스 조금 더 짬밥이 많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보다는 수익률을 덜 가져가긴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잃기보다는 좀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확인하고 들어가는 2번에서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단 반등한 걸 보고 들어갔는데 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차피 이게 지수가 반등한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인플레라든지 미중무역 분쟁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걸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무조건 반등한다고 들어간 건 아니고 맞아요. 그런 지수를 옥죄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되는 걸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또 누가 될 거냐? 저는 로봇 하나만 놓고 봐도 투자 관점에 4가지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로봇주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갔었던 게 뭐 시장이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돈을 잘 벌고 또 이렇게 그 뭐 군계 일학 같은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지금 1,4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작년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뭐 한 20-30% 높은 그런 수준인데 그쵸.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반대로 또 수출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단가가 20%에서 30% 비싸진 거잖아요. 그쵸. 일단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수출 수혜주, 환율 상승 수혜주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는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입니다. 왜? 심플하죠. 환율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 강달러 기조 고환율 상황에서의 이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게 가져가는 기업들은 누가 있느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4가지 정도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건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조선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서는 조선 업체가 해외 기업들과 그 수주를 따내는 과정에서 다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이쪽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IT 쪽에서 디스플레이라든지 IT 부품 쪽이 아무래도 좀 수출 비중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런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기업들이 분명 고환율 기조에 있어서 지금 사실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게 98년 외환위기, 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환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근데 그건 아셔야 될 게 아무리 돈을 잘 버는 기업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시장이 무너지면 이런 좋은 기업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는 더더욱 그런 게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이끄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돈을 잘 벌어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언제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똑같습니다. 바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딱 정확하게 확인이 끝난다면 그때 사시면 돼요. 이미 벌어놓은 자금들이 많고 이런 수출의 기조가 뭐 단숨에 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올라가고 싶어도 자금의 힘이 약해서 올라가지 못했었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위에 막아놨었던 장벽이 거쳐졌을 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선, IT, 자동차 이런 애들을 계속 잘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도 뭐가 좋은지 잘 캐치해놨다가 환율이 떨어지는 기조에서 한번 내가 노려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매크로 장세기 때문에 사실 이 개별적으로 펀더멘탈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쵸.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괜히 막 자동차가 수출 잘한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줄 알았는데 주가 떨어진다.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수급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 로봇주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많잖아요. 뭐 약간 뭐 작은 주식부터 해가지고 뭐 대기업까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좀 대장주를 꼽는다면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로봇 대장주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많이 다뤘는데 저는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로봇의 성장 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시장을 먼저 보고 그 시장에서 유망 산업이 뭐고 그 중에 핵심 기업이 뭔가 이런 탑다운 방식의 분석을 통한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로봇 산업이 아무리 봐도 올해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로봇이 막 여기저기 기업들에 쓰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가 그냥 태동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로봇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투자하기가 좀 이르다. 그냥 실제로 그때 로봇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이슈 받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원위치로 내려오고 이런 국면이 계속 연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달라요.
올해부터는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로봇이 올해부터 그렇게까지 좀 클 수 있었던 게, 물론 과거부터 이어졌던 흐름이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 그 다음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다 겹쳐지면서, 아니 점점 사실 일감들은 많아지는데 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일할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을 대안으로 기업들이 막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업들이 로봇을 인력의 대안 수단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뭔가 걸림돌이 됐었던 게 비용 측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이 기술 발전 그리고 생산 설비를 또 늘려가면서 비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사실 안 쓸 수 없게끔 지금 저렴해진 상황이라서 이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겠다 싶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성장 초기 때는 어떠한 주식들이 좀 부각을 받겠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는 로봇들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로봇을 이제 팔아야겠죠. 네. 그럼 첫 번째로는 그 로봇 안에 들어간 핵심 부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부품을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과연 로봇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품, 없어서는 안 되고 원가 비중도 높고 이익률도 높은 부품은 무엇인가, 진입장벽도 높고, 그걸 봤을 때는 감속기였거든요. 그래서 감속기를 사실 기존에는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일본의 하모드라이브라는 기업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 기업이 다 하필이면 그 2018, 2019년도 때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감산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로 로봇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그 수요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발 업체들한테 지금 기회가 열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으로 SPG랑 SPB테크라는 기업이 이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LG와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로봇에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봤을 때, 야, 일본의 저 기업에서 우리가 감속기를 따오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바로 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또 AS도 쉽고, 그리고 비용 역시도 비교적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있어서 지금 크게 또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두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이제 초기 단계 때 부각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SPG도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SBB테크도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또 잠깐 또 기록을 했었던 만큼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그럼 그 다음은 또 누가 될 거냐? 저는 로봇 하나만 놓고 봐도 투자 관점에 4가지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봇을 결국 그 부품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로봇 생산 업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게 되겠죠. 지금은 대다수의 종목 기업들이 적자이지만 슬슬 이제 흑자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떠한 좀 섹터에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협동로봇입니다. 기존의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 해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특히 생산 기반이 많이 필요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공장에 그냥 로봇 단독적으로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여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피도 크고 비용도 비싸고 설치하는데 또 번거로움도 많고 했었었는데, 이게 점차 비용을 싸게 만들고 사람과 협동을 하면서 같이 쓰여지게끔 하면서 네. 똑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입력금만 입력하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로봇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협동 로봇이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한 단계 진화된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협동 로봇이 좋은 게 일단은 비용 자체가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해가지고 비용이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돼요. 싸군요. 네, 기존에는 1억 정도 산업용 로봇이었는데 협동용 로봇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선호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자, 협동로봇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몇몇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서빙해주는 로봇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서빙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촌치킨 혹시 매장 가보신 분들 계시면 보실 수도 있었는데, 네. 로봇이 치킨을 튀겨요. 거기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로봇치킨이라고 해서 약간 프랜차이즈 광고는 봤는데, 네네. 교촌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교촌이 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또 탑 클래스 프랜차이즈인데 그렇죠. 거기서 지금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피자 가게에서도 고피자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피자를 로봇이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뭐 휴게소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런 협동 로봇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그 생산 기반 외에도 F&B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음료를 만드는, 사실 커피도 요즘 로봇이 만드는 커피숍이 많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 이 협동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고 네. 두 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근데 이 두 기업은 이미 지금 흑자 전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이 거의 한 40-50배 정도가 돼요. 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또 새롭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요? 뉴로메카라는 기업이에요. 저번에 원래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그 심사 거기에서 약간 뭐 보완을 해라? 그래가지고 네네. 약간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수요 예측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공모가 최상단 밴드 받았고 수요 예측도 거의 1000대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SBB 테크만큼이나 초기에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완성 로봇을 만드는 업체 그 중에서도 협동 로봇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연 그 다음은 또 뭐냐. 로봇이 또 지금은 단순 반복 작업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시킨 일만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AI 시스템이 발전이 되다 보면은 로봇이 지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최근에 테슬라 AI 데이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봤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가뜩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의 기존 AI 솔루션을 바탕으로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이런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을 만든다? 신선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대감까지만 붙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온다면은 또 새로운 큰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랬어요. 로봇 시장이 태동기일 때 꼭 로봇주가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 올라갔었던 게 AI 관련주였거든요. 사실 로봇이랑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특이하게 로봇 쪽이 그냥 단순 이런 반복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위주로 막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 하드웨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품,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부각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에 이 또한 AI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될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도 여러분들 좀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장에는 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정말 먼 미래 제가 봤을 때 한 10년 뒤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로봇이 원래 초기 때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접했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이 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면 정말 편리하겠다,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게 로봇이 해킹을 당하거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 영화에서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영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상상 속의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앞으로 로봇을 움직이게끔 하는 건 AI 시스템일 것인데 요즘도 보면은 이 해킹 사례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최근 러시아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가 해킹 공격을 좀 여러 차례 했어요. 맞아요. 요즘은 또 미중 간의 분쟁이 막 심해지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해킹 이슈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킹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털리고 그냥 그 금전적인 악재를 받는 것까지만 끝났었는데 요즘은 해킹이 어디서 또 많이 나오냐면요. 스마트 공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이제 로봇이 다 돌려요. 근데 그렇게 로봇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을 해킹을 걸어버린다?
그럼 공장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로봇의 성능이 좀 더 개발이 됐을 때 로봇을 내가 해킹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움직여가지고 그 공장에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게 되게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또 이 부분이 심각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도 점점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지금 운전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핸들과 페달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그 자동차를 해킹을 한다? 그러면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델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네, 생명을 잃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보안 문제도 굉장히 앞으로는 우리가 좀 크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이 보안 관련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막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로봇 시장이 발전하고 AI 산업군이 발전함에 따라 이 보안도 결국 필연적으로 같이 우리가 봐야 할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 좀 이제 로봇 다음에는 AI 그리고 필연적으로 보안 이쪽이 뜰 수가 있으니 이쪽 관련된 섹터라든지 주식들을 잘 살펴보는 게 또 그 다음 뭔가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줬단 말이죠. 과연 그 다음 뭐가 수혜를 받을까? 앞으로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바통 터치 이어받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최근에 올리신 영상 중에서 신적 감소 사이클 돌입 시점에도 역사적으로 초호황기를 맞아서 뭐 4년간 성장할 만한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만 영상을 좀 찾아보셨으면은 초호황기? 호황기? 이것도 조선 얘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호황기, 초호황기라는 단어를 조선주에 되게 많이 써요.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자, 조선이 진짜 그야말로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진짜 몇 년 만에 나온 흐름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초호황기인데 최근의 흐름만 보면 사상 최대치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지금 대다수의 조선사들의 수주, 즉 나 배가 필요한데 배 좀 만들어줘 라고 요청한 건수 자체가 지금 25년까지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배를 진짜 없어서 못 만들 지경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지금 26년치 수주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현재 22년인데 26년이면 지금 4년치 물량이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주 흐름, 수주 잔고의 감소세만 안 나온다면 이 조선 쪽에서의 이 슈퍼사이클, 즉 초호황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또 왜 나오느냐? 본질적인 부분들은 탈세계화입니다. 탈세계화. 아무래도 유럽이 러시아 전쟁 이후로 기존의 러시아에게 수입을 하던 화석연료 에너지원들을 수입을 점진적으로 좀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하려고 400조를 투자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장에 그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니 당장 1, 2년 내에 시급하게 기존에 러시아에게 수입했던 에너지를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 천연가스를 기존에는 러시아에게 수입을 해야 했을 때는 거리가 가까웠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이어서 송유관을 통해서 PNG 방식으로 그냥 가스를 그대로 그냥 공급을 받는 형식으로 수입을 했었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가 좀 환경적으로 어렵다. 그렇다 보니 이거를 천연가스,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LNG 방식으로 수입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LNG를 운반해야 되는 이 조선 쪽에서의 LNG 선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지금 카타르 대규모 발주까지도 겹쳐지면서 특히나 조선 쪽에서도 LNG 쪽에 대한 선박 수요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올해 내년에 한번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한 또 트리거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도 계속 이 탄소 중립, 즉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육상에서 뭐 내연기관차를 이제는 판매 중단하고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이러한 해양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서는 아무래도 초기 단계였다 보니까 그래 기존에 너네가 쓰고 있던 선박을 그래 쓰게 해줄게. 대신에 너네가 배를 새로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규제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2023년부터는 기존의 선박들도 우리가 좀 관여를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특히 노후화된 선박들 있지. 2008년도 때 조선의 슈퍼사이클 때 너네 배 많이 만들었잖아. 그 배가 지금 노후화되면서 매연가스, 막 이산화탄소 자꾸 배출하고 있다 보니 이 선박들 이제 우리가 규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지금 겹쳐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친환경 선박, LNG 운반선 내지는 LNG 추진선에 대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선만큼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도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오는 이런 국면에서도 이 고환율 기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출주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조선주가 이렇게까지 수주를 많이 따내는데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갔었던 요인이 있었거든요. 계속 박스권에 gat혀 있었거든요. 네네. 분명히 이렇게 초호황기 때문에 하방은 시장이 빠져도 막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돌파를 못 해줬단 말이죠. 원인을 보니까 기존에 배를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철강 쪽에서 후판을 떼왔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비싸져 있어서 배를 만들어도 이게 사실상 남는 게 많이 없더라. 근데 중요한 건 후판 가격이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 하락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슬 하반기부터는 조선에 있어서 좀 이익 개선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장이 반등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반등 구간 때에 조선주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조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LNG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NG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LNG를 즉 천연가스를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보관해서 운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액체 상태로 보관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극저온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에 보냉제를 감싸서 단열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보냉제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한국화분, 동성화이텍. 얘네도 사실 조선의 그러한 초호황기에 맞춰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네도 이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얘네도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증시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온다면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게 이 보냉제를 만드는 원자재가 되는 이 소재 가격이요. 올해 한 4월에서 6월 정도부터 얘 또한 하락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는 얘가 만들어도 매출을 크게 냈었지, 영업이익을 크게 냈었지 못했는데 영업이익 개선 흐름세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두 업체가 지금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까지 좀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증설 한번 할까? 이런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막 분명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두 업체 모두 현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겹쳐지는 국면에서 그래도 튼실한 재무 구조와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은 된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뜬다면 충분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업황이 좋은데 주가가 제대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영업 마진 쪽에서 좀 갉아먹는 이슈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 이제 발표는 3분기 실적이라든지 4분기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그런 개선 흐름이 나온다면은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장 속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잘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혹시 뭐 주목하고 계신 주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든 간에 투자를 할 때 순서가 있어요. Y하고 What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지? 그 이유부터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따라서 하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그 방법론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진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까에 대한 행동을 좀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왜 올라갈까?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2차 전지 뭐 좋은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또 최근에 또 강한 이유가 뭘까? 근데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또 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특히나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잖아요. 또 LG엔솔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네. 제가 달란투자에 예전에 나와서 얘기를 드렸었는지는 잘 기억은 또 안 나는데, 제가 그때 한창 또 얘기를 했었던 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IRA였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경제 1위 국가인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탈세계의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이 어디에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따른 수혜 기업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 가장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을 합니다.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조건부를 붙였어요. 너네가 기존에는 전기차를 만들 때 주요 뭐 부품들, 소재들 다 중국 쪽에서 떼왔었는데, 이 비중을 낮춰라. 우리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갖고 있는 기업, 국가들에서 만드는 것들 위주로 꾸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호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니나노가 나온 상황인 거죠. 그렇죠. 기존에 2차 전지, 특히나 2차 전지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막 겨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가뜩이나 전기차를 많이 만들 국가가, 중국 걸 안 쓴대. 그러면 대안은 우리나라 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에서의 그 생산 기지를 많이 확보하고 고객사를 만들어 놨었던 LG엔솔과, 그 다음에 그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국산화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그 인프라를 확보해 놨던 포스코 케미칼이 가뜩이나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지금 인플레 감축법 법안 나온 지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나 또 흘렀습니까? 몇 개월 지났죠. 그쵸. 네. 이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업들 뭐 아무리 좋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산다? 저는 쉽진 않다. 물론 뭐 시장의 영향으로 빠지면 장기적으로 보고 또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굳이 그렇게 또 막 고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의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의 스텝을 좀 생각을 하셔라. 그 다음. 과연 그 다음 뭐가 수혜를 받을까? 그 다음은.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에 있어서 결국 기존에는 소재, 부품 이쪽이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다면 앞으로는 좀 장비가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그 생산 기반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장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2차 전지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배터리 수명 주기에 있어서 폐배터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점이 올해부터 본격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우리가 전기차에서 쓸 때 그냥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다란 말이죠. 계속 하나의 배터리만 두 장창 계속 평생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배터리라는 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8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과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었던 시기와 맞물리는 게 딱 올해 내년이거든요. 이때부터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점점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2차 전지, 진짜 이것만큼 좋은 성장 산업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바통 터치 이어받을 수 있는 게 폐배터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폐배터리 산업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좋은 기업들을 좀 잘 발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또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방금 말씀하신 뭐 전반적인 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시세를 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딱 5개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이 대립 관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그리고 부쩍 추워졌어요, 요즘에.
그쵸. 아, 요즘 너무 춥습니다. 갑자기 뭐 점점 이 봄과 가을이 사라져가는 그런 계절 속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또 투자 관점에서 뭔가 추워졌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 주식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이제 배당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 법인이 대다수고 또 연말에 한번 배당을 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혹시 주목하고 계신 배당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주를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적금에 넣어도 돈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럴 바에 주식에 넣는다. 그리고 이럴 바에 주식에 넣고 특히나 이 예적금 금리보다 배당주의 배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에 넣는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사실 배당주의 매력이 그렇게 높나? 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왜냐면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예적금 금리 막 6% 이상대 상품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요즘 줄을 섭니다. 은행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난리통입니다. 난리통. 자, 배당주 대표적으로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봤자 5% 내외거든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적금 금리만큼이나 매력도가 있나? 지금은 사실 배당주의 매력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시장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배당주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포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채워야만 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피처가 될 수 있겠죠. 방어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주식 비중을 100% 채워야 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주? 저는 차라리 현금이나 예적금 쪽으로 조금 포트를 다각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아직까지는 늘리기는 좀 위험하다. 차라리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가면서 다음에 또 위험자산 사이클이 왔을 때를 좀 준비하고 그 자금을 잘 지켜내는 좀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배당주 하고 싶다 하시면 배당주에 있어서는 사실 방어적인 입장이 크지만 제가 봤을 때 방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식품주거든요. 음식료? 네. 네. 그래서 가뜩이나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암덩어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키워드를 가진 기업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음에 따라서 자꾸 원재료 값이 올라져서 이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려고 판매가를 올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판매가를 올리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200만 원 하던 거 가격 10% 올려가지고 220만 원 한다. 20만 원 차이기 때문에 섣불리 스마트폰을 바꾸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식품 1,000원, 2,000원 하던 거 가격 10% 올리면 몇백 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뭐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 먹거든요. 맞아요. 네, 사 먹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식품주들이 인플레이션 방어주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사야 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C, 원재료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P, 판매가를 올렸을 때 이 Q가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식품주고, 식품주는 특히나 최근 워낙 또 K 컨텐츠에 대해서 해외에서 막 붐을 불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출길도 잘 열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가치주였다면 점차 성장주의 면모를 좀 뜰 수도 있다. 그래서 식품주가 아직까지는 지금 곡물주가 크게 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그렇잖아요. 이 암덩어리가 우리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달고 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막 수술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술이 잘 마무리되는 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잖아요. 애초에 이게 진짜 우리 신체가 거의 죽는 것 같이 갈 거라면, 즉 이 위험자산의 주식시장 자체가 아예 그냥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망하는 국면으로 갈 거였다면 여러분들 애초에 투자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곡물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을 기대를 했을 때 식품주가 그때부터는 이익 개선의 힘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뜰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방어를 하고 있지만 역습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놓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배당주를 산다면 저는 식품주 쪽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성장 배당주, 실적이 성장할 수 있고 배당도 적당히 줄 수 있는 약간 공격과 수비가 같이 어우러진 그렇죠. 그런 주식이 사실 그리고 또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만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식품주가 대표적인 또 경기 방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주식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랑 같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연말이 되면 무조건 배당주가 좋다 그런 건 또 주식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현재 이제 뭐 시장의 그런 관점이 어디로 형성되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1억 정도가 있다.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꽁돈 1억이 생긴 건가요? 뭐 아무튼 간에 1억은 사실 뭐 컨셉이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뭐 포트폴리오 꾸리면 좋을지 그렇게 이제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금이 많으신가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다 물려 있어서 뭔 놈의 현금이냐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진짜 1년 전부터 계속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현금은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까지도.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될 때다. 지키고 있던 현금을 나중에 이제 쓰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0%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잡아도.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현금을 50% 가진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은 저는 나머지 50%로 포트폴리오를 한 5가지 정도를 꾸릴 것 같아요. 저의 좀 투자 성향이 그래요. 저는 계란에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좋아하고 분할 매수 선호하고 버는 것보다 잃지 않아야 되는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뭐 사실 이것까지는 얘기하면 너무나 장황하고 길어질 테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딱 5개가 있어요. 신이카방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있어 보여요. 이니셜만 네, 말씀하시니까. 신이카방반이라고 제가 많이 사실 강의하긴 했는데 네. 현 상황에는 저는 지금 4, 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겹쳐져 있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네. 야 이럴 때는 솔직히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왜 그러냐 이런 상황에서는 다 걸어 잠그거든요.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걸어 잠그려고 하거든요. 금리를 올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긴축 경영하고 섣부른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투자란 경제란 돈이 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나오고 하는 것이라 주식시장도 살 건데 국가도 잠그고 기업도 잠그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디 투자합니까? 같이 걸어 잠궈야지. 그죠? 근데 이번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는요 특이하게 국가가 걸어 잠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탈세계화입니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진영과 중국, 러시아, 중동 진영이 서로 간에 지금 분쟁이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미 무력 전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중 간에도 무력 전쟁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럼 이 연합체계 국가에서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걸어 잠그기에는 내 안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을 지키는 건 지키는 건데 당장에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탈세계화 움직임이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무기가 없어서 원래 핵보유 국가였는데 없어지니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들이 다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는 무기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아니다. 내 안보, 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인투자다. 방어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방어용 무기들이 많이 지금 수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만큼은 이번 탈세 계화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할 좋은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5개 중에 신이 카방반이었는데 그 방이 방산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연합이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 신재생에 400조 투자했습니다. 미국 역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신재생,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확보를 하려고 인플레 감축법 법안 통과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도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계속해서 투자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이카방반의 첫 번째 신재생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이 대립 관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방산과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2차 전지, 그 다음에 방산, 반도체. 네네. 마지막 하나가 전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네네. 국가보다도 저는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걸어 잠그고는 있지만 네. 그 와중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래 신기술 IT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일본의 소니,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준에 돈을 많이 벌어놨었던 대기업들이 새로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의 공통 교집합이 저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메라까지는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5가지 섹터에 좀 분산을 하되 웬만하면 대장 쪽으로 좀 잡겠죠. 그리고 좀 최대한 분할 매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 자체가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도 좋고 산업도 좋은데 그보다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게 여전히 시장은 하방이에요, 지금. 근데 하방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기 힘든 시장이라는 겁니다. 과거 20년, 21년 때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막 계속 올라갔던 거를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적게는 20%, 많게는 100% 정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이 올 텐데, 그때 웬만하면은 저는 먹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수익을 키워가기보다는. 만약에 이 5가지 분야에 투자를 했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이게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욕심을 내고, 그래, 이걸 가지고 200%, 300% 먹어봐야지 하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차례는 좀 챙기고, 다시금 시장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 또 사도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누가 두더지 잡기를 하나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챙겨놓은 상황에서 한 번씩 코인을 넣고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면 딱 때려잡고 딱 때려잡고. 근데 이건 손 빠른 분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때 이 두더지가 요맘때쯤 올라올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런 애들을 조금씩 이제 사는 거죠. 쌀 때. 그러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신재생, 2차 전지, 뭐 방산 이쪽은 워낙 또 강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막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지금은 오히려 카메라나 반도체 이쪽 IT 쪽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실제로 오늘 반등장 나올 때 IT 쪽 반도체 애들이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쪽의 사이클이 단기 반등장이 나왔을 때 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사실 약간 시장의 온기가 흐르면은 그쪽으로 돈이 몰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신 다음에 확실히 지금 여전히 하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따라 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네. 그리고 뭐 약간 뭐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지지를 하는지 그런 흐름 같은 경우에 같이 보시면서 좀 담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다른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도 네. 막 게스트분들 모실 때마다 네. 이 질문을 하긴 하는데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저희는 미리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참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 과연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희망 고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 잘 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겨냅시다. 그런 게 벌써 사실 1년 넘게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좀 놀러 가시고 좀 주식창 자체를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싸움은 좀 길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마음 굳건하게 먹으시고요. 정말 요즘은 사실 여러분들 투자하기 예전보다 좀 좋은 게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는 전문가님들 정말 다수의 채널에서 무료로 다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보시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내가 한 방향으로 편협적인 사고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시장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내가 예상을 한다? 예측을 한다? 물론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진짜 예언가 마냥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같은 시장에 진짜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확신을 갖지?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믿고 걸으시길 좀 바라겠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보수적으로 이런 관점도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좀 얘기를 하는가, 상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하방을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결론이 아닌 그 관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관점과 기준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결국 투자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업 남의 말 듣고 샀더라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사람 원망할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결국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만의 관점과 기준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힘든 시장이지만 정답은 없어요. 해답이 존재할 뿐. 그 해답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던 것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찾는 데에 중요한 또 힌트가 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사실 동학개미운동이 펼쳐지면서 2020년장,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살아남는 데 중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사실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 수익은 당연히 뭐 의미 있게 벌 수는 없을지언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의 관점을 좀 확립하는, 나의 논리를, 나의 또 생각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한번 또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임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